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현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저희가 다음 코너를 이야기할 시간이죠. 다음 코너는요,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숙제를 받았습니다. 저의 소중한 분께 책을 생일에 선물을 받았어요. 제목은 최소한의 시민이라는 책이고요. 여기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AI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다른 의견을 발명하고 밝히는 일이다. 나의 의견을 획득하고 싶다면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폐허가 된 공론장에서 제대로 된 말을 찾아 헤맸던 모든 동료 시민에게 권한다. 라고 크게 좀 써 있습니다. 강남규, 박권일, 신혜림, 이재훈, 장혜영, 정주식 이렇게 6분께서 작성을 해주신 책이고요. 주제가 되게 다양해서 읽는데 꽤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중에서 2가지를 좀 꼽아왔어요. 2가지를 꼽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끊임없이 누르는 자, 끊임없이 치받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뭔가 굉장히 갈등 상황인가요?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바로 꼰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머 세상에. 네. 요새 꼰대 MG 논쟁이 참 많이 있었죠. 현경 기자님은 꼰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꼰대란. 네. 이게 제가 이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대답을 하면은 뭔가 제 일신상에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아서 되게 두려운데 두려움을 안고 얘기해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꼰대는 자기 비판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 네. 그래서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 본인이 가진 생각만 남게 되는 사람. 그래서 다양성이 점점 없어지는 사람. 이 꼰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꼰대라는 생각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어쨌거나 신문사에서는 그 결정권자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비판을 제대로 수용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후배들한테 꼭 부탁을 하는 것이, 무서워도 꼭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제가 뭐 그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뭔가 예민해지고 체력적으로 부쳐 보여도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나를 붙잡고 할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꼭 부탁을 하거든요. 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네. 이 꼰대라는 개념, 여기 끊임없이 누르는 자, 끊임없이 치받는 자의 핵심적으로 나오는 개념인데요. 제가 이 코너를 가지고 오게 된 계기는 사실 옥천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청년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청년은 솔직히 말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한 시기일 뿐이고, 이제 누군가는 신기루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청년 문제는 사회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우리는 사회 문제가 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됐거든요. 어쨌든 이 책을 인용을 하면 고도 성장기를 겪어온 중장년과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층 간의 갈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회가 저성장 시대고, 그리고 집값이 정말 높아져만 가고 있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노동시장은 분열되었고, 개인의 책임이 강화되어 가는 그런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중장년층이 공감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또 청년층도 이 중장년층의 말에 귀를 닫는 현상들이 또 생기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옥천군에서 신중년 일자리
라는 일자리를 발굴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그 일자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일자리 위원회 회의에 갔는데요. 그날 심사는 정말 여러 종류의 일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뭐 청년 일자리도 있고 신중년 일자리도 있고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었는데 이 신중년 일자리의 경우는 정말 잘 발굴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신문에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날 회의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 신중년 일자리를 바라보는 회의 참여자들의 시각이 너무나 열린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과는 달리. 네, 청년과도 달리. 청년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네,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노인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 혹은 장애인 일자리, 이주민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았는데 신중년 일자리 사례만큼은 너무나 열려 있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냐면요. 자격증이 없어도 회사를 다니면서 생긴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좀 발굴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라든가 실제 이 일자리를 발굴할 때 이게 원래는 정부 예산 받아서 하다가 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추가로 만들어준 일자리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보건소 등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하고 각 실과소에 요청해서 직접 일자리 발굴을 매우 힘써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사례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날 들었던 고민이 대체 왜 신중년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간극이 클까? 너무 그게 하루 종일 그날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주민을 통번역 전문가로 양성해서 일자리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얘기했을 때도 그런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럴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됐는데 이런 우리 청년이나 이주민 또는 장애인 일자리를 바라볼 때는 배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걸 저는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경험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의 목소리는 경청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서 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위원회에 가면은 이야기할 틈을 별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집고 손을 들고 저는 항상 손을 들고 열심히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장유유서가 굉장히 강조되는 유교 사회다 보니까 합리적 견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좀 어려워진 면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문화 자체도 존중이 필요하지만 합리적 견해는 위에서 아래로든 아래에서 위로든 언제든 교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직이 건강해지기보다는 윗사람의 기분을 신경 써야 하는 사회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론장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지 더 치열한 토론 문화가 발달하고 공론장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이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역꼰대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은 아까 꼰대의 정의가 자기 비판에 취약해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이 개념이 꼰대면은 역꼰대가 뭐지? 사실은 없다고 보고요. 보통 이제 꼰대라는 말을 흔히 이른바 MZ 세대가 자기보다 윗세대에게 뭔가 이르는 약간의 비꼬의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기 비판에 취약하고 듣지 않는 사람은 나이와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에서 꼰대와 역꼰대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 꼰대입니다. 네.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이 책에서 표현한 역꼰대는 이제 연령이나 뭐 그런 걸 기준으로 좀 설명해 주신 건데요. 첫 번째, 답정너형. 상급자의 지시는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내는 형. 두 번째, 벽창호형. 정당한 지적도 꼰대 같다고 무시하는 형. 모렴치형. 어려운 일은 당연히 상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형. 내로남불형. 규칙과 규율이 부당하다 일일이 따지지만 정작 본인은 지키지 않는 형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를 기준으로 일단은 보통 표현을 해서 이런 용어가 생긴 거긴 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다른 의견에는 개방되지 않는 형태들을 모두 이렇게 일컬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태도들이 저희 세대에도 정말 많이 만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MZ세대는 개인의 존재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집단의 질서를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무시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발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집단 안에서 질서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와 권리를 주장하려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재도 당연히 존중하고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무시되는 형태가 과연 개인의 권리와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일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책임지지 않는 자세, 책임을 떠넘기는 습관, 귀를 닫는 태도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 너도 꼰대다, 나도 꼰대다, 우리 모두 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런 사회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외면을 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는 사회에서는 배움을 하기 어렵잖아요. 한국 사회가 뭔가 토론해야 할 가치나 공유해야 할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서로의 불신들만 쌓이다 보니까 이런 공론장에서 논의돼야 할 것들,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생략이 되고 각자 옳은 나들만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공론장을 좀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같이 듣는 청취자들과 함께 나이나 직급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꼰대가 될 수 있구나. 공론장이 잘 살아 있으려면, 그리고 내가 존중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런 태도들을 좀 조심해야겠구나. 서로의 일을 책임지고 함께 소통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일단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현경 기자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저의 공부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공부다. 왜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해스피디랑은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카데믹한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스트리트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 미시적 접근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은 스트릿 전문가가 많이 양성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스트릿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말을 이렇게 공론장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어쨌거나 언론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공부를 조금 하고 있고요. 왜 공부를 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본 이유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배움이 거래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뷰포인트에서 다룬 교권 침해 같은 문제 역시 이런 배움이 거래가 되는 세상에서 발생한다. 등가 교환을 통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인식해서 교육 현장의 소비자주의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교육이나 학습이라는 것을 뭔가 서로 주고받는 서비스의 영역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이나 내가 말하는 생각이 오롯이 나만의 것일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한테서 들은 것, 어딘가에서 배운 것, 내가 기억을 못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내 안에서 정리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배움을 내 것이라는 생각에 가두다 보면 서로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내 의견만 표현하게 되고 공론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나의 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람을 더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의 생각의 폭을 넓혀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 이 이야기도 사실 같은 주제예요. 제목은 다른데요. 같은 주제예요. 제목은요. 우리 안의 일배 그리고 아렌트라는 제목인데요. 국가 혹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떤 책임이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갖게 만드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화하는 논리, 그리고 소수를 절대선, 절대악으로 규정하는 논리가 있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각각 나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적혀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역사는 보통 사람이라고 해서 윤리적 판단의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순응해야 하는 권력의 압력 앞에서 보통 사람도 판단을 내려야 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책임도 생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이 선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옥천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옥천군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역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우리 모두는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비단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적인 일에 대해서 지역 주민으로서 관심을 갖고 앞서 이야기했듯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렌트는 가족 인간을 공적 사안에 대체로 무관심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사적 쾌락을 누리는 데 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집단적 책임이라는 논문에서 법적 책임은 없을지언정 정치적 책임은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경 기자님 혹시 내가 공론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론장은 그 공동체의 사회적 기준이 협의가 되는 곳, 토론이 되는 곳이어서 몹시 시끄럽고 갈등도 많고 그래서 힘든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론장이 어떨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끄러울 수 있어야 되고 갈등이 표출될 수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런 이야기들이 해도 내가 안전하다라는 우리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안전하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안 하게 되잖아요. 저도 회의 같은 데 갔을 때 만약에 어차피 안 들을 것 같고 네, 어차피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좀 가만히 있게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은 사실 나의 문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기도 한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앞서 이야기한 그 서로의 이야기를 개방적으로 듣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공론장은 자꾸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또 책에서 저는 좀 많이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윤리의 도구화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개념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국가 범죄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공론이 비어있는 공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윤리의 도구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윤리가 실리적 목표의 수단으로 호출될수록 다시 말해 윤리와 도덕이 점점 유용해지고 효용이 커질수록 그것은 점점 무의미해진다. 누구도 윤리와 도덕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챈다면 위선도 쓸모없다. 세상이 속물로 가득 차면 일제히 본색을 드러낸다. 윤리를 말소할 수 있는 최대의 위협은 반윤리나 비도덕이 아니라 윤리의 도구화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사실 공론장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명백하게 헌법을 위헌한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 각 개인의 선택을 가로막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이런 윤리를 도구화하는 권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인들이 윤리를 도구화하지 않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그냥 어느 당이 특별하게 그냥 이겼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됐을까? 왜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었을까? 왜 국민들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것에 눈치를 봐야 하는가?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지역 내에서의 이야기,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든 정치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갈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표현을 한 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공론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때 옥천신문 이야기를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면 우리 지역에 옥천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공론장은 살아있다 이런 자랑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옥천신문에서 마주한 이런 공적인 일에 공론장에 반응을 하고 자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좀 몇 가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론장이 안전해야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이 정립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옥천에서 살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일은 좀 또 서울에 살고 계시죠. 재난 피해자 권리센터 유혜정 센터장님이 계세요.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까지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는 모든 일에 공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신 우리 센터장님이신데 그 공론장이 안전하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된 참사에 대한 추모조차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제 안에 공론장은 뭐 그 어디보다도 안전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시고 이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거는 거의 근 10년이 넘으셨는데 어떤 참사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사에 대해서 추모해야 돼라고 그냥 휘발되는 게 아니라 지난 참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 어떤 법적인 것들을 갖춰야 되냐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엮어내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회적 참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해주시고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 한 분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경민 소장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언론사에서 아무리 공론장을 열고 만들어도 실제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임경민 소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주체로서 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굉장히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이 사회가 장애인과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가 않아서 위축될 수 있고 한데 제가 10년을 넘게 바라본 소장님은 지침이 없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직위들을 같이 다독거리면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옥천 안에서의 공론장은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안전하고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 내가 사는 이 나라의 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많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써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책임을 지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론장이 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사회지만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기본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준법 정신, 법을 준수하면 됩니다. 법을 좀 준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지켜야 할 윤리, 가령 직업 윤리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 사회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우리 기본만 하자. 기본을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해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를 그치구나. 네.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지역에 있는 청년이든 이주민이든 장애인이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지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혹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서로 꼰대가 되지 말고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지언정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이니 각자 그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공론장의 주체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말이 오늘 굉장히 빨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이 12월 14일 녹화를 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3시 53분에서 4분으로 넘어갔어요. 아시다시피 4시에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집회에 빨리 참석을 해야 되는 관계고, 그리고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검은색 의상을 입고 온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방송이나 어디 노출되는 모든 장소에 언론인들이 그 언론 노조 차원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나가서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자. 이번 계엄은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던 헌법을 파괴한 행위다라는 그 메시지로서 공론장에서 저희가 블랙 의상으로서 블랙 투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시간 뷰포인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곡은 샤이니 온유의 만세라는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듣고 올해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 또 만나요. 네, 내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혼자가 편해 하루 종일 만나면 뭐해 노잼인 TMI 종일 떠들겠지 내 뒤따라오는 허무함 도연기 나 두려운 전화 받고 싶지 않아 가끔 문자만 해도 기빨려 난 외톨이가 돼버린 매일 불안해져가는 곳 있어 난 헤어나고 싶어 벗어나야만의 찜찜거린 동굴 간절해진 dreaming 눈 떴을 땐 이미 내 방 밖이었지 만세 모든 게 맞아 가볼래 이대로 달라져갈